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7쪽입니다. 교과서 27쪽에는 백제의 건국과 성장이 먼저 나오는데요. 백제의 건국 누가 있느냐? 바로 1대 왕이었던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온조는 여러분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고구려 주몽의 아들로서 이 온조가 자기의 형인 비류와 고구려 쪽에서 머물지 않고 부여와 고구려의 유의민들을 데리고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심부쯤 머무르게 되는데요. 어느 자리에요? 그렇죠. 지금의 서울 유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위례성으로 놓고 한강 하류의 토착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백제이고요. 마한의 소국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국된 백제는 점차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는 8대의 고이왕 때입니다. 8대 고이왕 때는 국가체제 정비가 거의 완성이 돼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국가체제 정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육좌평, 관등제, 관복제가 있습니다. 육좌평이란 무엇이냐? 좌평은 관직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좌평들이 누구냐면 백제가 만들어질 때 6대 큰 가문이 있었고요. 이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좌평으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구려에서도 이 제가회의를 참석하는 대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관등제와 관복제가 있는데, 관등제는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것을 관등제라고 이야기하고, 총 16개의 관등으로 관리들의 이 등급을 나눴습니다. 또한 관복, 관리들의 옷 색깔을 다르게 해서 왕이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쫙 등급이 나눠지고, 그 등급대로인데 복장을 다르게 해서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했다, 왕권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주변의 마한 소국들을 점령하면서 한강 유역을 병합하게 됩니다. 한강 유역이라고 한다면 충청도와 강원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의 한강 유역은 이 충청권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 위쪽 지역에 경기도권을 장악했었던 백제가 점점 내려와서 충청권까지 내려오게 된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밑에 쪽으로 본다면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이왕 때 주변 마한의 소국들을 점령한다라는 것들이 어떠한 이 전라도 일대까지 마한을 전부 다 점령하였다, 이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왕권이 확립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왕위가 이렇게 안정되게 상속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고이왕 때 가게 되면 왕위가 형제로 상속이 되게 되면서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부자 상속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서 교과서 30쪽 백제의 대외교류와 영토 확장입니다. 백제의 대외교류와 영토 확장, 즉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이냐? 바로 13대 근초고 왕입니다. 13대 근초고 왕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고이왕 때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한강 유역을 이제 차지하면서 영토가 넓어졌는데, 이제 남으로 더욱더 진출을 해서 마한 지역 대부분, 즉 전라도 지역까지 대부분 복속을 하게 됩니다. 자기 땅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옆에 쪽에 있는 가야와는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침략의 의사가 없이 좀 평화롭게 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쪽 중국 지역에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동진과, 그리고 일본, 이쪽에 있죠. 일본과 그들을 잇는 해상 교역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칠지도라는 것을 하사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칠지도를 하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사라는 건 여러분께서도 다들 아시지만 높은, 즉 왕이나 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주는 것을 하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칠지도 하사는 우리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백제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듯이, 이 고구려 할 때 배웠듯이 고국원왕이 전현의 침입을 받고 나서 이 전현과는 우호 관계를 맺고 남쪽으로, 즉 백제 지역으로 쳐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를 근초고왕은 이것을 격퇴를 하고 되려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위로 치고 올라가서 이 평양성까지 치고 올라가서 평양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이 왕권이 확립이 되는데요. 아까 고이왕 때는 왕위가 형제 상속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부자 상속,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자 상속이 되면서 왕권이 튼튼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교과서 33페이지 백제의 웅진천도입니다. 천도란 말은 수도를 옮긴다 라는 뜻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백제는 어째서 갑자기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성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한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백제 21대 왕이 계로왕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급하게 왕에 오른 22대 문주왕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백제는 굉장히 크게 위기를 맞게 되고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 한강유역까지도 거의 뺏겼기 때문에 새로운 정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비의 시작을 24대 동성왕 때 하게 되는데요. 24대 동성왕은 신라와의 혼인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강화하게 되고요. 신진 세력을 등용하면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왕권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갑작스럽게 수도를 잃었어요. 땅도 잃었어요. 전반적으로 땅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원래 이 정도가 백제의 땅이었는데 더 잘 나갔죠. 근초고왕 때는요. 그러다가 땅을 뺏겨서 이 정도 이제 상실하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충청도 북부 한강 유역은 또 고구려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왕의 위험이 쓰겠어요? 안 선다는 거죠. 왕의 위험, 왕권이 굉장히 하락해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귀족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대 동성왕은 신라와의 혼인동맹을 맺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 귀족 세력도 견제하고 아직 백제라는 국가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동성왕이 키웠던 신진 세력들이 자신이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나름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때 동성왕이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25대, 우리가 이 왕릉으로 굉장히 유명한, 무덤으로 굉장히 유명한 무령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무령왕은 첫 번째로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이 적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는 바로 이 신진 세력들의 난을 먼저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난과 더불어서 고구려가 침입을 하는데요. 이것을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즉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을 독려하게 됩니다. 농업 생산 독려를 위해서는요, 이 경기도권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제 유민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흩어졌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호적으로 올린다. 즉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발급하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굶주린 백성들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땅도 잃어버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라도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구유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제방을 쌓습니다. 제방은 예전에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하면서 제방은 강 옆에 둑처럼 만든 것으로서 이게 이제 그 홍수가 나거나 할 때도 물기를 너무 넘치지 않게끔, 즉 농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방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22담로다 하면 무령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2담로가 무엇이냐면 이 각 지역의 중요한 지역들에다가 그 지역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관청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22개의 관청이 지방에 마련돼서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세 번째,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회복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남조의 통교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남조와 통교를, 즉 외교를 통하게 하면서 중국 남조의 벽돌 양식으로 무령왕릉을 짓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이 구이식 돌방 무덤이잖아요. 이 돌방을 벽돌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국가적 위상을 회복하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교과서 36페이지 백제의 중흥과 사비천도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백제 무령왕이 백제를 어느 정도 다시 전성기로 올릴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26대 왕인 성왕입니다. 성왕은 먼저 수도를 옮기는데요. 수도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수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 즉 앞에 강이 있어서 이 강을 통한 교통이 편리했고, 또한 평야지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처가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식량 보급이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수도를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호를, 즉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요.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꿔서 부여 계승 의식을 보여줘서 우리가 굳건한 국가에다 위에 있었던 이 부여라는 나라처럼 다시 한번 성장해보자 라는 의미로 남부여 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도를 정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갑자기 수도를 잃어버리고 한강유역을 뺏겼어요. 그러면 새롭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 정비를 이제 좀 더 안정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왕이라는 거고요. 성왕은 중앙과 수도, 지방을, 중앙에서는 관청을 22개의 부로, 수도를 5개의 부로, 그리고 지방을 5방, 5개의 방으로 나누어서 각각 지역을 구분하고 행정을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하고 지방을. 중앙은 22개의 부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면서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 행정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게 만든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남조의 양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조의 양과 교류는 이제 대외 교류를 통해서 국가 위상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불교와 유교를 장려하게 되는데요. 불교와 유교는 전부 무엇과 연결이 있죠? 맞습니다.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와 유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불교를 전파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을. 불교는 대표적으로 전파한 사람이 노리사치게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전문가, 어떤 사람들을 파견했냐? 유교 공부를 하면서 가르쳤던 오경 박사들, 그리고 건축가 미술 전문가 등을 일본에 파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성황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관산성 전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제의 성황은 나제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쳐들어갔고요.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이 한강 유역뿐만은 아니라 네, 요거 다시 적을게요. 한성유역, 즉 수도였던 한성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배신을 하게 되면서 한강유역 일부를 차지했던 진흥왕이 한성유역까지 뺏게 되면서 이에 분노한 성왕이 일본, 가야, 백제 이 세 개의 국가의 연합군으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맞붙어서 싸운 곳이 어디냐? 관산성이고요. 이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백제의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백제는 그나마 불타오르던 이 백제의 제2의 전성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백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